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교재에 들어있는 예제를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 교재 언어 이해 원리 파트의 첫 번째 예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첫 번째 문제인데요. 자,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3번 언어 이해 원리에 들어가 있는 예제 부분 비극적 황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예제 파트에 담겨 있는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들으시는 쪽을 저는 좀 더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 지문 있고 문제 나오고 난 다음에 뒤에 단계별 해결 순서가 나와 있는데 해결 부분을 보지 마시고 한번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 문제에서 제한 시간은 3분을 넘지 않으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은 타이머 잡으시고 한번 이거는 타이머보다 스톱워치를 한번 써보세요. 스톱워치를 잡고 내가 이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푸는데 몇 분이나 걸리는지 첫 번째 데이터를 만든다라는 마음으로 시계를 딱 잡아놓은 다음에 문제풀이를 시작해서 답을 만들고 답을 체크한 다음에 다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한번 여러분과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 시간에 구조독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구조독해를 진행을 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게 합리적인 것인지 같이 짚어볼게요. 자, 우선 굉장히 길다란 텍스트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한 바닥 안에 다 안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언어 이해 지문은 길이가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샅샅이 기억하는 건 어려우실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정보의 선별이 좀 필요하겠죠. 어떤 게 내가 담아서 기억해야 되는 정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문제가 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얘기를 해요. 비극적 황홀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우리는 저 질문을 들으면서 지문에 저 네모 표시가 된 부분에 비극적 황홀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개념에 글쓴이가 상당히 주목하고 있나 보다 라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한테 여기 주목해봐 라는 힌트를 준 거네요. 자, 독해 전에 그렇게 예측을 했다면 이제 지문으로 들어갈 건데 지문 안에서는 이 서양의 시는 이렇고 한국의 시는 이래 라고 하는 걸로 양쪽의 비극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구성이 기본적인 큰 틀로서 봤을 때 두 개의 카테고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독해를 해보게 되면은 나오게 되는 특성이 서양과 한국을 비교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서양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시인 자신이 겪는 비극이라고 하는 특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의 경우에는 주인공이 비극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시인 자신이 비극을 겪게 된다는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거죠. 구조독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작업은 지문의 사이즈를 축소하는 거예요. 시간은 없고 정보량이 많을 때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향에서 정보를 줄여서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답을 도출을 하는 과정에서는 거기 있는 정보 중에 어떤 게 꼭 들어가야 되는, 정답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방향인지 기준을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자면 발문의 유형을 보면서는 우리가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시작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해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주목할 개념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구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예제는 리트잖아요. 바로 이 대목에서 리트가 가지고 있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서양과 한국을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둘을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문에 예이츠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예이츠는 서양시의 카테고리로 들어가나요? 한국시의 카테고리로 들어가나? 그렇죠. 서양 시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야 될 것 같잖아? 그러면은 저 시인 자신이 겪는 비극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양시와의 차이점이니까 예이츠와도 차이점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지문의 특성이에요. 이 지문에 등장을 하는 예이츠는 이쪽 방향에서 주목해봐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글쓴이가 주목하는 자리, 이 부분에서 서로 한국시와 통하는 지점이 있어. 글쓴이는 참으로 특이하게도 예이츠의 시와 근대 한국시가 서로 통하는 지점이라는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둘을 비교한다면 서양시, 한국시 차이점이 여기 있고 예이츠는 이쪽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둘이 다를 거야 라고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선입견이 이 지문의 경우에는 부서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기 눈에 있는 그대로 보이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문제에 빨리 집중을 하는 핵심이었어요. 자, 저하고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부분을 보면서 저거를 저렇게 파악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문제에서 비극적 황홀에 처져 있는 네모는 1문단의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문제에서 굳이 네모를 친다거나 밑줄 친 기역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할 때는 그거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표시된 부분의 주변 흐름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유심히. 자, 이 문제에서도 그래서 여기 표현을 한번 볼게요. 글쓴이는 이 지점에서 비극적 황홀의 주목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대 한국시의 몇몇 순간들은 비극적 황홀을 볼 수 있는 예이츠의 만년의 시 유리에 비길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근대 한국시의 몇몇 순간과 예이츠의 시 사이에 비길만한 부분에 주목을 하면은 그 자리에 비극적 황홀이 있대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주변에서 공통점을 찾아 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는 거죠. 앞쪽에 잠시 보시면 사실은 앞부분은 서양의 시와 동양의 시에 대해서 예이츠가 하고 있는 대조가 나와요. 근데 이 대조에 대해서는 글쓴이가 이거는 동서양분론의 기초를 둔 흔한 관념 이상의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중요도를 낮춰버려요. 이 대조는 뭐 그렇다고 의미 없는 건 아니고 진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예이츠의 견해를 재검토할 거예요. 그럼 여기 이어지고 있는 이 문장의 역할은 뭐예요? 그치? 다시 검토를 어떤 방향에서 할 거냐면 여기서 할 거야.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정보 안에서 첫 번째 문장과 후반부 문장은 중요도가 같을까? 다르죠. 평평하게 쓰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문의 앞부분은 중요도가 꺼져 있는 거고 뒷부분은 중요도가 올라간 거예요. 누구에 의해? 글쓴이에 의해.
관점을 읽는다는 건 바로 지문 위에 올라와 있는 이런 요철을 보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시가 나오는데 이 시는 지금 여러분한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하죠. 왜요? 출제자는 비극적 황홀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자 그랬지 시를 해석하자고 여러분한테 요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논증 훈련이 되면 여러분 눈에는 이 시가 사례 이렇게 보일 거고 사례를 해석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해주는 방향을 우리는 쫓아가게 될 거예요. 따라서 관찰자적으로 읽을 때에는 여기는 패스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자, 지문의 중간을 보시면은 이제 저 시 다음에 세명양국 시인이 등장하라고요. 황매청은 이렇고 이육사는 이렇고 윤동주는 이래 라는 설명이 쭉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한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세 분의 시인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런 점에서 달라는 근대 한국 시의 몇몇 순간이 예이츠의 이런 부분과 비슷해 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거랑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반면에 자, 그러나 이 시인들의 비극적인 비전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서부터 이 문단은 주목해야죠.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달라요를 얘기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비슷해요를 말을 하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 후반부 예이츠가 생각한 것처럼 동양에는 비극이 없는 게 아니라 서양처럼 열정적이거나 야단스럽지는 않을지라도 그 나름의 비극이 있어. 자, 이 문장의 역할이 뭘까요? 동서양분론을 깼죠. 그래서 첫 번째 공통점, 여긴 주목해야 될 거고.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모든 시인의 공통된 또 하나의 특징은요. 시인이 그러한 비극적 순간의 작자일 뿐 아니라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점. 자, 우리가 아까 주목했던 그 성질이 등장을 해요. 여기선 중간에 동양에서는 이런 맥락이 있어 라는 설명이 쭉 나오는 건 참고하시고 자, 이어지는 문단에 자, 첫 번째 문장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 이렇게 노란 글씨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동양에서는 비극이 허구적인 세계에 있지 않고 시인이 주인공이 되는 비극으로 존재합니다. 자, 이것은 분명 예이츠가 만년의 시적 계획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상으로 매우 골몰했던 바예요. 자, 이 표현을 보면서 예이츠가 여기에 주목했어 이렇게 보인다면 여기서 퍼뜩 떠올라야 되는 게 뭘까? 그치, 아까 네모쳤던 비극적 황홀.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등장했던 바로 그 개념이 같은 논리로 여기 쓰여 있잖아요. 그쵸? 아, 처음에 시작하면서 던져놨던 그 개념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모습을 보이는구나. 나오게 되고요. 자,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마지막 문장은 1문단 마지막 문장과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지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런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어디? 여기. 그래서 보세요. 5개의 선택지가 문제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문장과 정확하게 똑같은 취지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는 2번. 비극적 황홀은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의 삶 외에 작품을 창작하는 작자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정답.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내가 생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밀어주는 대로 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수월하게 도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게 시험지에 집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나머지 선택지 잠깐 볼게요. 시인의 비극적 삶은 시에서 비극적 황홀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적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인이 아니라, 자, 앞서 서양시의 경우로 가보면, 보세요. 시인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주인공이 엮을 수도 있거든요. 서양시의 경우에는. 그래서 1번은 여기가 맞는 거예요. 자, 3번에 비극적 황후를 통해 독자들의 현실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상적인 서정시이다 라고 했는데, 이 독자들의 현실 참여라고 하는 부분은 글쓴이가 우리 이쪽에서 한번 주목해 볼까요? 라고 얘기했던 방향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를 무관한 선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념의 찬행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조만으로는 도달이 안 돼요 라는 것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관조만으로는 도달이 안 되어 신념에 찬 행위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문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죠. 그래서 무관인데 3번하고는 좀 비교해보자면 좀 더 어려운 무관이에요. 3번은 아예 없는 단어를 써서 무관을 만들었는데 4번은 나온 말이에요. 주인공의 신념에 찬 행위, 그러니까 시인 자신이 겪는, 시인 자신 주인공. 자, 상황에 대한 관조, 나 이 말도 읽었고 이 말도 읽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단어야 라고 하는 거, 공통점 1, 공통점 2처럼 보이잖아요. 있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없는 논리를 만들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소문이 제일 안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소문을 사람들이 쉽게 믿는 이유가 뭐냐면 재료는 있는 거예요. 근데 논리를 바꿔버려. 그러면은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선택지에서요, 여러분 4번 같은 게 매력적 오답이에요. 보다 엄밀하게 들어가면 이 지문에서 글쓴이가 공통점으로 제시했던 게 주인공의 신념에 찬 행위였나요? 보세요. 주인공이 비극을 겪어는 서양과 한국의 공통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인 자신이 겪고 있는 거죠. 미묘하게 엇갈렸죠. 나온 말이긴 하지만 여긴 초점이 아니고 시인 자신이 초점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신념에 찬 행위는 엄밀하게 말하면 저 신념이 중요했어요? 그치, 저 비슷한 단어를 본 것 같기는 하지만 신념에 찬이라는 방향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여기서는 오늘 이제 4번 선택지는 기초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런 게 리트에서는 자주 나와요. 선택지에서. 그래서 이거를 걸러내는 연습. 비슷해 보이는 이미지지만 사실은 지문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걸러내는 훈련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 가고 심어가면서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왜 문제가 저렇게 깐깐한 걸까? 변호사는 내 의뢰인도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의식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데 그 뛰어남 안에는 그냥 들리는 말을 덥석 물지 않은 능력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번 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진짜 있는 거랑은 다를 수도 있어요. 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비판적으로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건 차근차근 하고요. 5번 선택지는 좀 더 수월하시죠? 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건 기준이었던 적이 없잖아요. 극적인 해결 여부. 그래서 얘도 기준이 아니에요. 무관이에요. 이 문제가 예제로 선택이 된 이유는요. 굉장히 전형적으로 리트 문제에서는 선택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되게 좋은 문제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 예제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예제는 첫 번째 예제보다 지문이 조금 더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짧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거를 제안해 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자료 보시면은요, 제가 문제를 하나 놓고 문제 옆에다가 표를 하나 만들어 두었는데요. 여기 빈칸표 보이실 거예요. 그 채워진 표의 내용을 보지 마시고 그건 딱 덮어놓고 지문을 읽고 그 지문 안에서 자,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들을 확보를 해서 필요한 정보를 여기다가 요약해 보세요. 요약을 하시고 나서 지금 일시정지하고 요약을 한 다음에 나름대로 메모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 강의를 다시 틀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시작해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하고 같이 해볼 건데요. 잘 되시나요? 힌트를 하나, 잘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역할을 적어뒀는데 저건 뭐냐면 지문에 등장하는 문장 안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신호가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 신호에 맞춰서 문장 안에 담긴 의미를 떠다가 여기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은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메모를 해보라고 시켰냐면은 사실 메모를 할 땐 말을 바꿀 필요 없이 거기 있는 정보를 그냥 떠다 옮기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 말을 옮기면서 말을 바꿔요. 사실은 그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구조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남의 말이 내 말보다 훨씬 낯설기 때문에 남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표현하기 쉬운 형태로 내 언어 체계에 맞춰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살짝 바꿔요. 그래서 글을 써봐 라고 하면은 일단 얼어붙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말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메모를 남길 때에도 무의식 중에 내가 덧붙이게 돼요. 제가 지금부터 그 문제의 메모를 보여드릴 건데 자, 자기가 쓴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해서 보면서 정확하게 썼다고 한다면 기뻐하셔도 되고요. 아, 내가 있는 그대로 읽는 능력이 괜찮은 편이네? 되고 뭔가 조금 군살이 붙은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부분에 군살이 붙어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메모 연습, 이걸 제가 정리 노트라고 부르는데요. 기본 단계에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정리 노트를 꼭 써보라고 그래요. 글을 익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언어 체계를 익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필사를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언어이해 지문은 사실은 필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엄청 많이 들고요. 또 필사를 하면서 모든 정보를 담아보는 게 아니라 논리를 담아보자고 하는 건데 시험에 가장 맞는 방식은 그러니까 논리를 축약된 형태로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걸 거예요. 그 연습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이렇게 거기 안에 담겨 있는 논리를 반영을 하여 정보를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이 문제에 들어가 있는 논리가 바로 이런 흐름이었어요. 이거는 임금의 말이에요. 자, 어떤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한 대화였습니다. 신하가 죄인 박도경의 옥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임금에게 이제 대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보니까 좀 끔찍한 사건이죠. 이 박도경을 어떻게 할 거냐 해야 되는데 양반 가문에서 노비를 가혹하게 때리고 있다가 집안 사람들이 만류를 했고, 근데 만류하던 가족 중에서 이 박도경이 아내를 때리다가 그래서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의 시선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그치, 이거는 엄청난 강력 사건이죠. 그렇게 되는데 당신은 조선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사건을 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건 그래서 조선의 왕은 저 사건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나 이걸 파악하는 거고, 그래서 임금의 발언에 대해서 현대의 가치평가를 넣지 않고 저 사람이 이런 논리로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목할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주목할 자리예요. 앞부분은 사건에 대한 임금의 감상이에요. 일상적으로 있는 일인데 쟨 대체 왜 부인을 죽인 거야? 이 방향을 잡습니다. 박도경을 사형에 처할지 말지는 그가 아내를 죽인 것이 우연히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죽이고자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박도경을 사형에 처할지 말지 이 부분이 바로 논점이에요. 이 논점에 대해서 이런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이 표현이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게 바로 뭐냐면 우연히 저지른 것인지 고의인 것인지 이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기준이로구나. 이게 기준이야를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해 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 우리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임금이 여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저게 우연인지 고의인지에 따라서 죽일지 말지를 판단을 할 건데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이 죄안에 대해서 실정이 있든 없든 대부분 살려주는 쪽으로 결정이 되기는 했어. 이건 뭘까요? 그치. 저기서 던져놓은 기준은 이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판례들은 이런 경향이 있어 라고 하는 걸로 사실을 하나를 제공을 합니다. 그럼 우린 이걸 보면서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이유가 궁금하겠죠? 글쓴이도 그래서 이어서 이유를 대겠죠? 자, 이유의 내용을 봐주시면 이래서가 아니고 이건 명시적으로 앞부분이 기준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서 제가 기준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쪽으로 끌려가면 안 되겠죠? 정상을 참작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 때문이야. 여기 보이시죠? 요게 기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임금이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생긴 사실관계 안에서 남편까지를 사형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애들은 무슨 죄냐? 자녀가 기준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으니까 이런 정황들을 쭉 고려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 사실관계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까지 같이 죄가 있다가 되면은 아내가 그렇다고 특별히 그걸 통쾌하게 여기지는 않을 거야. 통쾌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죠? 자, 이게 뭘까? 세계관의 차이예요. 지금 우리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저기 나를 때려 죽였는데 저기 애들이 아빠 손에서 커야지 아빠 손에서 크면 안 되죠. 치권 상실될 것 같지 않아요? 당장 그렇게 될 텐데 저긴 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기다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법감정에선 들어요. 하지만 독해를 할 때에는 그걸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독해예요. 왜냐하면 저 땅은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저 땅에서 자연스러운 거는 나한테는 안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임금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까지를 정확하게 받아야, 이걸 받아줘야 정확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래서 동의하냐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논리로 답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지문의 주요 정보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부 지문에 나와 있던 이야기, 그 중에서도 명시적인 논리적 역할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으로 절제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도 저랑 공부하면서 제가 모든 문제에 이렇게 정리 노트를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근데 정리 노트를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눈으로 보지만 마시고 모든 문제에 다 같이 붙어 있으니까 자기도 노트에다 같이 써봐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과 비교를 해보면 아, 내가 정확하게 읽었네? 라고 하는 거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정리 노트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문제를 풀면서 써야 하나요? 물어보시는데요. 문제를 풀면서 쓰지는 마시고요. 문제를 풀 때에는 지문에서 핵심에 정확하게 밑줄만 그으면 돼요. 정보가 진짜 많이 나열되어 있어서 메모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빼고 그럼 이건 언제 쓰는 걸까요? 복습할 때. 채점 다 하시고 나서 문제 검토하고 복습을 하시면서 여기 이 지문은 간단하게 이 논리에 맞춰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할 때 쓰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실 거예요. 아까 봤었던 선배들 합격수기 있죠? 그 중에서 그 20%대에서 80% 후반까지 점수가 올랐었던, 진짜 많이 받았던 친구는 전체 커리큘럼의 문제를 다 자기가 정리 노트를 쓰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이죠. 본인의 습관을 교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왔었습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대화에서 알 수 없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왜 높지 않았냐면 다 나왔는데? 라는 걸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반응을 하셨어요. 왜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박도경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논리대로 따른다고 하면 그러니까 박도경은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것도 장담은 못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보세요.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방면됨을 장담할 수 있나? 그치. 바로 여기 있는 비약을 우리가 채워버린 거예요. 아, 애를 키우려면 일단 감옥에 나가야 돼요. 자, 방면할 거라고 얘기해 준 적은 없는데요. 안 죽인다 그랬지. 죽이지 않는데 감옥에 가둬둘 수도 있어요. 따라서 방면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요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방면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답.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허점을 활용을 해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논리가 다른 정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말의 논리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1번이나 2번은 지문 안에 담겨있는 문장의 절차적인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정보들. 아내를 살해한 남편은 대개 사형에 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 판례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었었고요. 살인의 고의성이 증명이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그치, 논점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는지 판단 기준이었었죠. 박도경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기준이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가능성은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거는 비약.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되게 짧고 간단한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지고 가는 논리의 비약을 되게 잘 보여주는 문제. 그리고 어떤 식으로 따라가게 되면 논증적으로 읽는다는 걸 잘 잡을 수 있는지 예시로 보여주기 되게 좋은 패턴이었어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잠시 휴식하고요. 이어지는 확인 문제 계속 풀어나가 보겠습니다.